인파는 40분씩 자르려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아직 책자가 안 나와가지고 이제 천천히 한번 나오자고요. 책자 나올 때까지. 오늘은 프린트 5페이지 할 차례예요. 그렇죠. 자, 5페이지 보니까 제2절 법률행위 종류. 요게 이제 기초가 단단히 굳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이제 요렇게 이제 요걸 딱 정점으로 해서 자기가 뭘 잡아내는지 봅시다. 여기 이제 법률행위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법률행위, 우리가 배웠던 거. 자, 요 정점으로 해서 이제 뭐예요? 여기를 자기가 집어넣어야 돼요. 요걸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걸 못 집어넣으면 지난주에 배운 거 고생만 한 겁니다. 자, 법률행위 정점으로 해서 여기가 뭐예요? 여기 이제 법률 요건. 그렇죠, 요건. 여기 뭐예요? 법률 사실입니다. 법률 사실. 자, 법률 사실과 관련돼서 좀 암기를 해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용하고 사가 있죠. 용태와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용태가 뭐예요? 공부 더럽게 안 해요. 용태라는 것은 사람의 의식작용이 소화한 게 용태가 됩니다. 사건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식작용이 없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봐봐요. 제가 출생하고 싶어 출생합니까? 낳아주시니까 출생하죠. 이게 일종의 사건이에요. 제가 죽었어요. 사망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대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법률사실은 거기에 뭐가 있다? 용태와 사건. 이렇게 이제 좀 암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법률 요건이고 여기가 뭐예요? 법률 효과. 그렇죠. 법률 효과. 자, 여기에서 이제 법률 요건에서 법률행위가 있고 여기가 뭐예요? 법률 규정입니다. 자, 법률행위에서 필수 불가결한 게 뭐예요? 의사표시. 이걸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청약입니다. 청약은 어디에 있어요? 법률 사실이죠. 청약은 무슨 표시죠?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입니다. 익혀야 되고요.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 맞췄어요.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은 법률 요건이 되는 겁니다. 법률 요건. 이게 지금 와꾸가 안 짜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요번 단어는 요거라도 딱 정확하게 인지해 두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청약과 승낙은 뭐예요? 대표적인 법률 사실이죠. 청약과 승낙의 공통점은 뭐예요? 의사표시죠. 불꽃이 튀어요. 뭐가 승사가 되죠? 계약은 뭐예요? 법률 요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법률행위 종류는 무슨 표시에 따라서? 의사표시. 그러면 이제 개념 다시 한번 잡고 갑시다. 요 관계만 따져놓으세요. 법률 사실이란 뭐예요?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그랬죠.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는 뭐예요? 요거는 원인과 결과 관계. 거꾸로 읽어봐요. 법률 요건의 결과가 법률 효과. 법률 효과의 원인이 뭐예요? 법률 요건. 요걸 딱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하나다. 하나면 뭐예요? 이게 이제 단독행위가 돼요. 두 개면 계약,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가 돼요. 그래서 그 밑에 합동행위가 이제 나올 겁니다. 여기 봐봐요. 자, 5페이지. 자, 1번에 이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의사표시 수 및 모습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나눠집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봐봐요. 그러면 이 단독행위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대표적인 실익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의사표시 효력과 관련돼서 실익이 발생해요. 일단은 그게 한번 봐봐요. 단독행위는 자, 행위자의 1인이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일단 한 개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럼 종류와 관련돼서 거기 1번에 봐봐요. 상대방 있는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눠져요. 그럼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그 밑에다 이렇게 한번 써볼래요? 여기 이제 써고라고 한번 써봐요. 자, 쓰고, 맨 밑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붙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받고, 읽는다. 이렇게 이제
어사표시 단계는 네 가지가 있어요. 쓰고, 붙이고, 받고, 읽는다. 자, 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걸 이제 쓴다 그러면 편지지에 색칠한다. 그래서 이게 표백주의라고 이렇게 써놔요. 자, 붙인다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발신주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받고 우체통이죠.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바로 도달주의가 돼요. 도달주의. 자, 읽는다를 뭐라는 거예요? 이걸 읽는다. 이걸 요지라는 말을 써줘요. 내용을 숙지한다 해서 요지주의. 자, 그러면 어사표시 단계는 표백, 발신, 도달, 요지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표백주의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어사표시자, 표의자라고 또 이렇게 써놔요. 표의자. 자, 요지주의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써놔요. 상대방이죠. 상대방. 자,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한번 따져놓고 가자고요. 자, 이렇게 이제 딱 써봐요. 표의자. 표의자가 뭐예요? 어사표시자가 되고, 요거는 이제 상대방이 되겠죠. 만약에 민법에서 상대방을 보호해주면 무슨 주의가 되죠? 요지주의가 되죠. 그럼 표의자를 보호해주면 무슨 주의가 되죠? 표백주의가 돼. 근데 우리 민법은 민법주의는 요걸 도달주의를 이렇게 써놔요. 원칙으로 합니다.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도달주의를 원칙.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표의자와 상대방을 뭐하고 있대? 절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민법 어사표시 허력 발생 시기는 무슨 주의죠? 도달주의네. 그러면 여기서 도달주의가 빨라요? 발신주의가 빨라요? 발신주의. 그러면 우리 민법은 여기에다 예적 측면, A라고 써놓으세요. A외. 자, 우리 민법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주의죠? 도달주의. 그러면 도달주의 A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이 발신주의는 박스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가 이제 이런 감각을 발신주의를 애우기 전에 도달주의 A로서 발신주의다. 그러면 발신주의를 애우기 전에 뭘 하나 숙제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써놔볼래요? 자, 발신주의는 결론적으로 거래의 신속을 요할 때, 거래의 신속을 요할 때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그래서 올해 발신주의와 관련돼서 계약법이 하나 나왔고 민법 총칙에서도 두 문제가 출제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발신주의는 거래에 뭘 요할 때, 거래의 신속. 그래서 책자가 없어서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책자 거기 프린트가 몇 페이지까지 복사됐죠? 15페이지까지. 그래서 복사가 없어요. 그래서 책이 나왔으면 그 뒤에 가서 발신주의 A를 한번 잡아볼 텐데. 그래서 A쪽 보면 여기는 원칙이 A예요. 예외. 그래서 이렇게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별표 3개 놓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요걸 생각하면서 이제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자, 여기가 뭐예요? 상대방.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 그러면 상대방이 없어요. 어사표시함으로써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무슨 주의다? 표백주의.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어사표시가 특정의 상대방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로서 대표적으로 취소, 해제, 해지, 동의, 철회, 추인, 채무, 면제. 무슨 주의라고 써놨죠? 도달주의라고 써놨죠.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특정인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는 단독행위로서 대표적으로 유증 출처나요. 유증 자주 출처됩니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요거 출처놓고 뒤에 무슨 주의라고 써놨죠? 표백주의. 그래서 표백주의. 그럼 봐봐요.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표백주의. 그래서 이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표백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이 말을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말로 한다면 쓰고, 붙이고, 받고, 읽는다. 쓴다는 것은 한자로 번치면 표백, 붙이고, 발신주의, 받고, 도달주의, 요지주의. 그러면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 이게 원칙이고 이게 A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표백주의. 그렇게 의미가 모르겠네. 표백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한다면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달이라는 것은 우리 뭐예요? 받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그 두 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 근데 여기 실익이 여기 한번 봅시다. 또 하나 봐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배울 게 될 텐데,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죠? 통정. 통정하려면 뭐에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통정의 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적용이 있다. 이렇게 봐주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온다고 잡아봐요. 자, 저희가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서 응용이 되는가 봐봐요. 어때요? 통정의 표시에 단독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OX. 봐봐요. 또 이제 생각을 못 했잖아. 여기 봐봐요. 무슨 행위? 단독행위. 단독행위도 두 개가 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통정회의 표시에 적용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통정회의 표시에 단독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때? X. 단독행위라도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지금 이 법률행위 종류들이 여러 각도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조심해 놔야 됩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단독행위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 꼭 기억해 두고, 그러면 쓴다는 것은 무슨지? 표백주의.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무슨지? 표백주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도달주의. 그럼 우리 민법은 뭘 원칙으로 한다? 도달주의. 오케이. 그런 측면에서 딱 정리를 해놔.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안 나가는 이유가 천천히 해요. 이걸 우리가 기반이 돼야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단독행위 이제 특수한 법리. 요거 이제 1, 2, 3, 4들이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고. 자, 그러면 1번 봐봐요. 원칙적으로 단독행위는 타인의 권리 의무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 즉 법률의 규정에 법률에 의해서 허용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무슨 규정?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요 2번을 이제 해석 한번 해봅시다. 자, 원칙적으로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옆에다 맨 위에다 한번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부관이야. 부관. 자, 부관의 개념을 모르니까 이게 의미가 안 되는 겁니다. 뭐라고 써놨죠? 당사자가 부관은 약간 위에다 써놔봐요. 맨 위에다가 부관의 개념입니다. 자, 부관의 개념부터 우리가 잡아야 이 2번 지문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당사자가 부관은 약간이래요. 그럼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당사자. 당사자는 쌍방이라는 것입니다. 쌍방. 쌍방. 그럼 일방적 행위가 단독행위라면 당사자가 부관은 약간을 뭐예요? 쌍방적 행위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럼 여기 이제 읽어봐요. 당사자가 부관은 약간.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놔요. 부관이라는 게 여기에서 탄생합니다. 부관. 자, 부관의 종류는 여기에다 하나, 두 개를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조건과 기한이 있다라는 거야. 기한. 조건과 기한.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조건과 기한은 그러면 누가 부과하는 거죠? 당사자. 그럼 뭐라고 써놨어요? 쌍방. 단독행위는 일방이죠. 그러니까 2번 읽어봐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단독행위는 조건과 기한을 원칙적으로 붙일 수 없다.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민법이 딱 잘라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참 그래서 힘들어요, 민법은. 그래서 민법은 뭐 봐봐요. 스타트를 했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민법을 딱딱 잘라서 강의하면 이게 그래서 해석하기가 좀 힘들다는 의미가 그래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오늘 부관의 개념을 정확하게 하나 잡아두라고요. 부관은 뭐라고요? 당사자가 부관은 약간. 그래서 부관. 부관의 종류는 뭐가 있다? 조건과 기한이 있다라는. 이 조건은 뭡니까? 영어로 한다면 뭐예요? if. 그렇죠. if라는 겁니다. if. 만약, 그러면. 만약, 봐봐요. 만약,
만약 네가 대학에 합격하면 티커를 사주겠다. 그러면 합격하는 정지 조건으로 해서 티커를 사주겠다. 그럼 발생이 소멸이에요. 발생. 그래서 정지 조건은 장차 발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 조건. 보면 제일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기본서를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공인중개사에 합격하면 시계를 하나 사주겠다. 그게 만약이죠. 이게 바로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이야. 그러면 정지 조건은 그러면 이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장차 발생이라는 소리고, 자,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네가 대학에 떨어지면 생활비 일체를 부담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야. 그러면 조건에는 대표적으로 무슨 조건이 있다?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 그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기한이 뭐냐? 그러면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기한이 뭐냐? 그러면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1월 1일로부터 며칠까지? 12월 30일까지. 이게 뭐예요? 이게 시기부야. 그러면 시기부는 발생이 소멸이에요. 발생. 이거는 뭐예요? 정기부죠. 그러면 정기부. 정기부라는 것은 그러면 소멸이라는 거네. 임대차 계약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는 무슨 부? 시기부. 이거는 정기부. 그러면 이걸 인터벌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읽어봐요. 기간이야. 한번 읽어봐요. 기한과 기간은 같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여시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소리예요. 정자가 무슨 정자예요? 마찰정. 오늘 우리 여기 한번 읽어봐요. 우리 택시 처음 나온 택시가 무슨 택시예요? 그래요. 요거예요. 자, 시발택시. 이 시발택시가 처음으로 나온 택시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자기가 오늘 기초분사 할 거는 이렇게 잡아야죠. 부관이란. 당사자가 부관은 약관. 그래서 부관이요. 당사자는 뭐예요? 상방. 하면서 약 부관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조건과 기한. 조건은 이제 정지 조건과 뭐예요? 해제 조건. 기한은 시기부와 정기부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제 봐봐요. 어려운 것도 없어. 기초야, 기초. 봐봐요. 얘가 봐요. 기간은 부관이다. OX, X. 그렇죠. 기간이 아니라 기한이 부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한이라는 의미야. 기간은 같다, 다르다. 오케이. 근데 일단 부관에는 이것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부담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부담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부관에는 요것만 잡아놓으면 돼요. 뭐가 있다? 조건과 기한. 그래서 2번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번은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뭐에 대해서? 단독행위에 대해서. 자, 3번은 단독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정하는, 읽어봐요.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그거 행간 편잖아요. 자, 그러나 그러면 봐봐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 그러나 여기 읽어봐요. 이거 읽어봐요.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 써놨어요? A적 측면으로.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적 측면으로서 법률이 단독행위로 규율하고 있는 것을 당사자가 계약으로 하는 것도 뭐예요?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에다 행간편다 나와요. 무슨 계약? 해제 계약. 그래서 이게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해제 계약 여러 번 출제됐어요. 해제 계약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금, 자, 그러면 여기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진도에 걸리지 마시고. 그럼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있는 단독행위. 그러면 효력은 어디에서 나타난다? 실익은 바로 표백주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무슨지? 표백주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도달주의. 그 정도 잡아놓고. 부관이란 당사자가 부관은 약관으로서 부관. 그러면 여기 당사자는 뭐예요? 쌍방. 그럼 결론적으로 조건과 기한이 바로 기한이 부관이 됩니다. 그러면 단독행위는 조건과 기한과는 원칙적으로 지나지 않다라는 거. 그거 의미. 그래서 특히 여기서 제일 많이 시험 출제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2번하고 4번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의사 표시가 두 개다. 그러면 이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읽어봐요. 계약이죠. 계약은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예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성락이라는 의사표시. 청약과 성락의 합치를 가져오는 게 뭐예요? 계약이죠. 그럼 계약 가보죠. 복수의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의사표시. 그래서 여기다 줄 쳐놓으세요. 청약과 청약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즉 뭐예요? 계약이라는 거. 그 정도 의미만 잡아두시면 돼요. 계약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동행위네. 합동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줄 쳐놓으세요.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대표적인 무슨 행위가 된다? 합동행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볼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구분해봐요. 자, 차이점은 뭐예요? 재단법인, 그 다음에 사단법인. 여기서 중심키는 뭐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요거는 사.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재산이죠. 요거는 뭐예요? 사원이라는 거예요. 사원입니다. 그러면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사원이 2인 이상이야. 그럼 의사표시가 몇 개? 2개 이상이죠. 그래서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뭐가 돼요? 합동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재산을 일방적으로 출연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와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의미가 달라요. 그러면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뭐가 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대표적인 합동행위.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합동행위는 대표적으로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요게 하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딱 구심점을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계약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수에 대해서 단독행위가 있고 계약이 있고 무슨 행위? 합동행위. 합동행위는 요것만 하나 외워두세요.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대표적인 무슨 행위가 된다? 합동행위가 된다. 그러면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렇게만 딱 정리해 두시면 된다는 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써먹느냐 못 써먹느냐는 본인의 능력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투로 가봐요. 로마자 투로 가서 일단 요거부터 잡고 가자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 로마자 투자 옆에다 살짝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자, 채권과 물건에 대해서 좀 잡아봅시다. 채권. 자, 채권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채권과 관련돼서는 채권 그러면 자, 요게 이제 채권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게 한자로 쓰면 채권이 되거든. 요 채권에서 포인트는 요 인자예요. 인.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요구하는 권리. 이게 바로 뭐예요? 채권이야. 그러면 채권이라는 것은 딴 사람한테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상대권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래서 채권은 무슨 권이다? 상대권. 그럼 채권은 뭡니까? 뭘로 시작했어요? 인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채권은 무슨 권이다? 바로 대인권이라는 말을 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권은 상대권, 대표적으로 대인권이다. 이렇게 이제 처리를 좀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물건은 그러면, 물건은 뭐냐? 물건은, 자, 물건의 의미는 이렇게 써놔요. 대표적으로. 뭐라고 써놨죠? 절대권이야. 절대권. 자, 물건은 그러면 뭘로 시작했죠? 물.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대물건이라고 하나 써놔요. 대물건. 대물건. 대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채권은 뭐예요? 상대권이며 대인권이며 물건은 절대권이며 대물건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제 이거는 쓸 필요 없어요. 자, 여기에다 이제 채권행위와 물건행위를 우리가 합니다. 자, 채권행위와 물건행위의 대표적인 차이는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행위는 처분행위로서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제가 어떻게 뭘로 썼나 봐봐요. 자, 차이점을 한번 봐봐요.
자, 눈에 보이는지 봅시다. 요거는 뭘로 썼어요? 뭘로 썼어요? 흰 걸로. 요거는 빨간 걸로. 그러면 요 흰 게 바로 채권행위고 이게 빨간 게 바로 물권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계약을 했죠. 그러면 이행의 계약을 했으면 A는 B한테 뭘 나눠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고 잔금을 치러줘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라는 거야. 그럼 물권행위는 이전 등기 해주고 잔금을 치르면 깨끗하게 난다. 깨끗하게 끝난다. 그래서 물권행위를 뭐라는 거예요? 바로 처분행위라는 말을 써주게 돼.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자,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라는 게 이제 나와요. 그게 줄쳐놓으세요. 이행의 문제, 이행의 문제가 기어듭니다. 그러면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게 대표적으로 무슨 행위다? 채권행위. 그러면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고 처분하는 행위, 이게 무슨 행위다? 물권행위야. 그래서 채권행위를 뭐라고 그러느냐? 이행부담행위라고 그러고 물권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그래? 처분행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이제 저희가 자,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차이점을 실익을 이제 한번 거기에 이제 정리를 해놨다고. 그럼 봐봐요. 첫 번째, 당사자에게 일정한 거부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로서 성질. 처분행위는 달리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이행의 문제를 남게 되고 거기만 줄쳐놓으세요. 따라서 이러한 부당행위만에 의해서 직접 현존하는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컨대 매매 계약만으로서 직접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종류는 이제 채권행위가 있고 요 특징 두 개를 잘 숙지해놔야 돼요. 자, 1번의 처분행위와는 달리 행위자에게 처분 권한이나 처분 능력이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따라서 무권리자가 부담행위를 했을 경우 그 행위는 완전히 마다 유효. 동그라미 쳐놓고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타인 권리 매매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일단은 타인 권리 매매는 대표적인 채권행위로서 괜찮다. 자, 처분 능력이 없더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권행위는 대표적으로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가 돼. 밑으로 가볼까요? 자, 현존하는 권리의 변동을 직접 일으키는 법률행위로서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고 그에 의해서 직접 현존하는 권리의 변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종류로서 물권행위, 준물권행위가 있어요. 그러면 준물권행위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준물권행위. 자, 준물권행위가 간혹가다 독자적으로 이제 객관식 지문으로 우리가 출제되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써놨어요? 준이 뭐예요? 노라는 뜻이라니까. 노라는 뜻이에요. 물건이 아니지만 처분하는 행위. 이게 바로 준물권 행위가 돼. 그래서 준물권 행위 종류가 간혹가다 출제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개를 꼭 줄쳐놔요. 채권량도와 채무면제. 그리고 채무면제가 대표적으로 준물권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준물권 행위는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물건이 아니지만 처분할 수 있는 행위가 무슨 행위다? 준물권 행위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특징으로 가봐요. 물권 행위는 무슨 능력이에요? 처분 행위죠. 그럼 결론적으로 행위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 처분 권한과 처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권리자 처분 행위를 했을 경우 상대의 경우 그 처분 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라는 거 조심해 놓고요. 다음 판례는 본인이 이를 사후에 추인하게 되면 무권들이 추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소급 유효, 그 줄쳐놓으세요. 소급 유효로 취급하여. 그래서 주의 뭐라고 써놨어요? 자, 무효행위 추인의 유추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의미까지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처분행위는 결론적으로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요거는 한번 설명을 드려. 이걸 알아야 여러 문제를 이제 풀을 수 있어요. 봐봐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변형이 된다고. 자, 이걸 이해해. 자, 봐봐요. 물권행위와 처분행위를, 물권행위를 이제 완전히 이해했는지 봐봐요. 자, 어디가 많아요? 물권행위가 많아요? 등기된 양이 많아요? 등기된 양. 당사자는 어디까지 처분했죠? 물권행위가 처분행위라고 그랬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물권행위하고 등기된 양을 비교해봤더니 어디가 많다? 등기된 양. 그럼 당사자는 어디까지 처분했다? 물권행위까지 했잖아. 그래서 요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일부는 등기가 많이 됐어요? 적게 됐어요?
많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등기를 처리해 주면 돼. 그래서 등기법에는 나중에 경정 등기로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걸 모르면 나중에 뭡니까? 등기법에도 응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한번 볼래요? 이제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어디가 많아요? 물건행위. 그럼 등기된 양이 적죠. 그러면 요 일부분이 등기가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싸잡아 무효야. 그래서 나중에 민법 137조로 하길래 일부가 무효면 싸잡아 무효다. 전부 무효를 한다. 그래서 민법 137조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씩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물건행위는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라는 거. 그래서 그걸 기억해 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A가 B한테 이제 집을 팔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이야. 근데 A가 아닌 자식 A-가 있어요. 그러면 A-가 요 B하고 뭐예요? 이전 등기해 줄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우리 처분 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처분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사례 문제를 접근할 때 써먹기 위해서 채권 행위와 처분 행위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잡아줘야 돼. 지금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런 걸 잡아놔야 폭발력을 발휘한다고. 폭발력을. 그래서 채권 행위 무슨 행위다? 이행 부담 행위. 물건 행위는 처분 행위. 그럼 대표적으로 준물건 행위는 뭐예요? 물건이 아니지만 처분할 수 있는 행위. 그래서 그게 뭐예요? 준물건 행위.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중 나타난 것 중에서 준물건 행위를 골라라. 자주 단답식으로 자주 출제돼요.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요거 기억 꼭 해달라는 거. 자, 기타로 이제 가봅시다. 기타는 뭐 1번 읽어봐요. 무슨 행위가 있죠? 재산행위, 가족행위 나와있죠? 그럼 재산행위는 뭐죠? 재산법상 이렇게 된 거고 가족행위는 가족법상이라는 겁니다. 가족법상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로서 약혼, 혼인, 입양, 인지 동그라미잖아요. 여기 인지가 자주 출제됩니다. 인지가 뭐예요? 자, 개념 정리해봐야죠. 우리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인지 나오는데 인지신고. 자, 그럼 봐봐요. 여인지가 뭘까요? 혼인애자를 혼인중개자로 신고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인지신고라는 거예요. 이게 인지입니다. 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애자를 그러니까 혼인을 안 했는데 자식을 낳아서 그러면 사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혼인외자를 혼인중개자로 뭐다 신고하는 거. 이게 무슨 신고다? 인지신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디로 연결되느냐? 그러면 자, 여기 봐봐요. 자, 거기에다 이렇게 써놔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렇게 한번 위에다 써봐요. 맨 위에다가. 기타 옆에다가. 자, 여기 이가 빠졌네요. 요식행위. 자, 여기 한번 보죠. 요식이 뭘까요?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되는 게 요식행위야. 그러니까 일정한 틀을 갖추는 게 요식행위예요. 자, 불요식행위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걸 불요식이라고 그래. 그럼 봐봐요. 사람을 묶었어요. 묶었다가 풀어주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요식행위에서 불요식행위 언제든지 전환 가능. 이렇게 화살 빼놓고 전환 가능. 자, 불요식에서 불요식은 언제나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봐봐요. 풀어줬다가 묶어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불요식에서 요식은 절대적으로 전환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요식에서 요식으로는 어떠냐? 그러면 요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원칙으로는 안 돼요.
근데 A적으로 되는 게 있어요. A적으로 하는 관계.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무슨 신고? 인지신고가 돼. 요거 하나 잡아내는 겁니다. 자, 무슨 신고? 인지신고. 이게 대표적으로 요식에서 요식형으로 전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식에서 요식은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A적으로 된다. 그게 대표적인 뭐다? 인지신고. 그래서 여기 시험이 이제 작년, 재작년에 출제가 됐다고. 그러면 요식형에서 요식형으로 전환은 가능, 불가능, 가능. 분료식은 언제나 가능하고, 분료식에서 요식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요식과 요식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A적으로 가능하는 것. 그게 대표적인 무슨 신고? 인지신고라는 거. 그렇게 연결을 해놔요. 그럼 인지신고란 뭐예요? 혼인 중의 자를, 혼인 외의 자를 혼인 중의 자로 신고하는 거. 이게 무슨 신고? 인지신고가 돼. 자, 자식을 드리는 게 뭐라고 그래요? 자식을 드리는 게 입양, 깨뜨리는 걸 파양이라고 그래. 파양. 그죠? 자, 양자를 하도 무선식해서 뭐예요? 양자를 깨뜨리는 것을 파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가족법상 행위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인지신고라는 개념 하나 꼭 잡아놓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두 번째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출연. 출연이 뭐 같아요? 재산을 내놓는 거야. 재산을 내놓으면서 자기 재산을 내므로써 자기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타인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출연이라고 그래. 뭐 또 MBC 탤런트 출연 이거 아닙니다. 출연이라는 것은 재산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재산을 일방적으로 출연해서 많이 문제가 된 게 K재단.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출연행위 봐봐요. 자, 출연행위란 거기에 정확하게 개념을 숙지하라고. 읽어봐요.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이게 뭐예요? 출연행위야. 근데 비출연행위는 타인의 재산을 증가함이 없이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 그래서 소유권의 포기. 이 소유권의 포기는 봐봐요. 소유권을 포기했죠. 그럼 자기 재산은 감소하지만 타인의 재산은 증가시키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소유권의 포기. 자, 또는 직접 재산의 증감을 일어나게 하지 않는 법률행위. 대표적으로 뭐예요? 대리권 수혜행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대리권 수혜행위도 일종의 비출연행위라는 거. 자, 대리권을 수혜한다 해서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지금 자, 우리 민법 교수님은 사례를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지만 우리는 사이사이 틈새 시장을 활용하는 겁니다. 출연과 비출연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출연이 뭐냐? 그러면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케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무슨 행위? 출연 행위. 비출연 행위의 대표적인 뭐예요? 소유권의 포기와 대리권의 수여 행위. 그러면 대리권 수여 행위는 봐봐요. 대리권 수여 행위.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대리권 수행위는 법률 사실이다. 어때? 바보 같아.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법률 행위를 배우고 있잖아. 그죠? 그럼 법률 사실이 아니라는 거네. 그죠? 자, 대리권 수혜 표시는 단념의 통지다. 어때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 차이점이 뭐예요? 읽어봐요. 행위. 여기는 표시. 표시라는 것은 아까 뭐예요? 각종의 표시와 통지는 뭐예요? 단념의 통지다. 맞죠? 단념의 통지는 뭐예요? 법률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잘 봐요. 차이점이 나타나죠? 대리권 수행위, 대리권 뭐예요? 수요 표시. 다르다라는 겁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는 간념의 통지야. 간념의 통지가 되는 겁니다. 간념의 통지는 뭐예요? 법률 사실이 되죠. 그럼 대리권 수요 행위는 뭐예요? 법률 행위라는 거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글씨 하나의 탑이 달라지죠? 읽어봐요.
대리건 수행이, 대리건 수여 표시 달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해주면 안 하면 난지 이렇게 저 의미에서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리건 수행위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법률행위가 돼. 대리건 수여 표시는 뭐예요? 법률 사실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앞에 한번 가볼까요? 저쪽 앞에 페이지로 가봐요. 자, 몇 페이지로 가냐면 거기 3페이지로 가봐요. 3페이지. 자, 4페이지 거기 법률 사실에 분류해서 거기 표현행위 한번 찾아봐요. 의사의 통지, 각종의 제거와 거절 찾았어요? 예, 두 번째 칸 뭐라고 써놨어요? 간념의 통지. 간념의 통지에서 읽어봐요. 대리건 수여 표시. 아, 그렇구나. 하나는 행위고 표시죠. 이런 걸 꼼꼼하게 정리해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리건 수여 표시는 법률 사실이야. 대리건 수여 행위는 법률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런 글씨 하나의 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마무리해요. 그러면 눈으로 오늘 이제 이걸로 확인해서 대리건 수여 행위와 대리건 수여 표시는 같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리건 수여 행위는 뭐가 된다? 바로 비출현 행위로서 법률 행위가 된다고. 여기 대리건 수여 표시죠. 표시라는 것은 무슨 통지? 간념의 통지로서 법률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씨 하나의 답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정리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벌써 이제 공부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러니까 기본서를 읽을 때 대리건 수행인지, 대리건 수행 표시인지 눈에 잘 안 띄어요. 이렇게 인지를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유상행위, 무상행위 들어가 보자고요. 좀 쉬었답니다.